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3기 신도시를 지배할 그 이름 적금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적금주택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점 무엇인지까지 오늘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정부는 고유한 취약계층 주거정책을 마련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통합임대주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뉴홈 선택형과 나눔형 정책을 이제 만들었었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정부가 준비 중인 주거 정책은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에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요. 투기 방지 대책도 포함이 돼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1호 사업은 적금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적금주택은 무엇이다? 목돈 없이 매입하는 지분 적립형 주택이에요. 이게 새 정부의 공공주택으로 본격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12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주거안정 방안을 내놨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일명 적금주택은 무엇일까요? 주택을 한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분할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 시에 지분율에 따라서 차익을 공공과 배분을 하게 돼요. 최초는 분양가의 한 10에서 25%를 납입해서 지분을 취득하고요. 5년 단위로 한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지분을 추가 취득해서 온전한 내 집으로 만들어가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는 거주유무 5년, 전매 제한 10년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입주 시에 지분 20%를 취득합니다. 분양가 20%를 먼저 내겠죠. 그 다음에 지분 가격이 포함된 임대료를 5년 동안 납부를 하면 지분 40%가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임대료를 5년 더 냈어요. 입주 10년 차가 됐습니다. 지분 60%가 되고요. 15년 차에 80%, 20년 차에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또는 5년 단위로 지분이 증가하는 구조고요. 정부 지분만큼 임대료를 납부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차곡차곡 지분이 쌓아지기 때문에 일명 적금주택으로 불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 전립형 분양주택은 현재 GH공사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 A17블럭에서 공급되고요. 600세대 중에서 240호가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공급 시기는 2028년이고요. 후분양으로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급까지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 서민층 가구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 서민층 가구의 흔한 케이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부가 부모님 도움 없이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할 때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갖고 시작을 해요. 자, 혼인 직후에 자녀가 출산을 하고요.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아내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벌이 가구에 들어가요. 남편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월 저축액 100만 원도 채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자본금은 2억이 안 된 상태에서 월 저축액 100만 원. 근데 요즘 신도시 분양가 어때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6억에서 8억 정도 나오죠. 솔직히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적은 초기 투자금으로 진정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적금 주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장점 두 번째는 바로 투자 수요 방지입니다. 평생 거주하는 실수요자가 신도시의 시세 차익을 가져간다는 거, 그럼 어때요? 실소자 중심의 시장 개편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장점 세 번째는 공공지원주택 거주자의 자산 불평등 완화입니다. 적금주택은 어찌됐든 온전한 내 집을 가져가는 과정에 그 기간이 일반 분양주택보다 훨씬 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런 식으로 공공지원주택, 임대주택 거주자의 현재 상황 한번 볼까요? 2008년에 SH공사에서 장기전세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장기전세 주택 보증금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2년 계약 갱신 때마다 최대 5%씩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재 이 장기전세 거주자의 보증금은 현재 얼마다? 2억 6천만 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2년 뒤에 어떻게 돼요? 장기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본인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2억 6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는 빌라 전세도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2008년에 장기 전세에 들어가지 않고 주택을 산 사람하고 지금까지 장기 전세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하고 자산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금 주택은요, 20년에서 30년 정도 임대료를 납부하면 결국에는 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고 노후 시점에 이 내 집으로 이제 주택연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금 주택의 단점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의 제한입니다. 보통 신도시 청약 당첨자의 절반은요, 주거지를 옮긴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교육, 뭐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직장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직장 위치에 따라서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직장이 바뀌었어요. 남양주 왕숙 지역에 살고 있었고 직장이 예를 들어 뭐 노원구였습니다. 근데 직장 위치가 어디로 바뀌었다? 뭐 광명시로 바뀌었다, 평택으로 바뀌었다, 여의도로 바뀌었다. 그럼 옮길 수밖에 없겠죠. 자녀 돌봄도 신도시 거주자들이 많이 이사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요, 도움을 주시는 부모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런 이동의 제한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그 근처로 갈 경우에도 이동을 하겠죠. 또한 이런 이유 말고도요. 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면적이 작아서, 단지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상가와의 거리나 지하철과의 거리에 불만족스러워서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적금 주택은 이런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지분을 쌓아서 옮기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7년에서 8년 뒤에 지분의 한 30에서 40%를 보유하게 됐어요. 자, 이거 매도 후에 갈아탈 수 있을까요? 7, 8년 뒤에 갈아탈 아파트는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이런 제한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금 주택의 단점 두 번째는 바로 수요 확대입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소득 5분위 중에서 4분위, 5분위 가구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자가 주택은 접근성이 낮다 보니까 더 낮은 소득층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공공자가 주택의 최근 청약 경쟁을 볼까요? 뉴홈 3차 사전 청약 결과에서 나눔형 같은 경우는 37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었던 마곡 10-2단지 같은 경우는요, 69대 1 경쟁률이 나왔고요. 신혼 희망타운이었던 이편한 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22대 1이 나왔습니다. 초소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선호도 낮은 면적이었지만 경쟁률이 갈수록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죠. 즉 이런 부담 가능한 주택은 당첨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한테도 좋은 거는 남들한테도 좋다는 거예요. 적금 주택의 단점 세 번째는 바로 예산입니다. 자, 2기 신도시 공급 비율 볼까요? 임대주택이 한 25% 내외, 공공분양이 15% 내외, 민간분양이 60% 내외를 차지했습니다. LH에서는 공공분양 수익과 민간분양의 토지 매각 수입으로 신도시의 인프라 구축, 토지 매입 비용, 금융 비용과 여기에 임대주택 건립 비용까지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대주택 비율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다른 공공분양가나 토지 매각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3기 신도시는 애초부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됐고 대부분 3기 신도시 임대 비율은 4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주택 용지 공급 가격이 공급되는데 굉장히 깜짝 놀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임대주택 비율이 많게 된다면 분양가나 토지 매각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최근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것도 신도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 왕숙지구 같은 경우 사업비가 32% 뛰었다. 뭐 창릉 신도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임대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와중에 이 분양주택을 없애버리고 분양가의 10%에서 20%만 회수하고 장기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주택으로만 공급을 한다. 이미 LH의 빚이 137조 원, 비금융 공기업 중 1위였는데 이것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겠죠. 파격적인 주택 정책을 세웠던 이명박 정부, 민간 분양 없이 공공 분양 중심으로 공급을 저렴하게 쏟아냈었고요. 또한 사람들이 정말로 선호할 만한 지역에 괜찮은 면적으로 임대주택도 대규모로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
엄청난 부채였죠. 자, LH 부채 비율이 한때 500%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자만 120억이었던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철폐하고요. 또한 분양가를 많이 올리게 됐죠. 자, 서민 주거 안정 확대 정책은 결국에는 부채 증가와 연결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금 주택의 단점 네 번째,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부동산 시장 안정은요, 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분양주택 등이 동시에 공급이 조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3기 신축을 지정한 이유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7억에서 12억 아파트를 살 만한 청약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20만에서 30만 가구가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20만에서 40만까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주택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청약 수요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지정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신도시를 지정한 목적에 다르게 공공자가주택으로만 공급을 하고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 청약 수요가 어디로 갈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청약 수요가 모두 다 공공자가주택으로 가면 좋겠지만 또 세상이란 게 그렇게 내 맘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적금주택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공공자가주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추천할 만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안정 정책과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정책은 조화롭게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조화를 깨고 한쪽으로만 추진될 경우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19일 멤버십 영상에서 이번 겨울 고민할 필요 없이 매수해야 할 상급지 단지를 총정리 드렸습니다. 쇼키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